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어떤 걸 하시냐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처음에 했을 때 시장조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시장조사를 어디서 주로 많이 하십니까? 시장조사를 하면 주위 사람인데 그래도 그게 좀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도 좀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정말 그 분야에 안목은 좀 있어야 돼요.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시장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 그냥 노력이나 이런 어떤 걸 전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그 분야에 전문성은 있다. 그래서 그 전문성이 뭐라고 하냐? 전문성. 여기서부터 오늘 쓰죠. 쓸 게 많을 수도 있어서 이 전문성. 이 전문성이 있다는 말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뭐죠?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? 경쟁자가 누구고? 경쟁자가 첫 번째로 누군지를 알아요. 경쟁자라고 하면 우리는 뭐 좀 나쁘게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A, B, C, D가 보통 확률적으로 보면 70%에서 80%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품 공산품 같은 게 대체로 이렇거든요.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그 1, 2, 3, 4등이 거의 독식하다 측면하다 보니까 이 A, B, C, D의 사정만 알면은 어떻습니까? 그 시장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A, B, C, D의 그 시장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? 주식시장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가 상장이나 아니면 그렇게 상장이 돼 있다면 그 정보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? 정보 공개.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. 둘째. 두 번째가 뭘까요? 내가 그 분야에 실제로 들어가 있다면 그 들어가 있는 그 시장에서의 그 가계 매출, 자기가 아는 가계 매출에다가 곱하기 A 요소, B 요소, B 요소, C 요소 이런 거를 추정을 해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내는 방법이 있겠죠.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세 번째는 통계청. 통계청 들어가면요, 거기에서 어떤 시장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. 잘 찾아보면 키워드를 찾아보면 이걸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또 있어요. 이 ABC라는 그와 비슷한 시장의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자기가 곱하기 알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죠. 뭐 이게 이 시장보다 몇 배 크다 아니면 작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전부 정확할까요? 안 정확할까요? 정확하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은 이렇게라도 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면요. 사업계획서에서는 이 근거가 제시가 되면은 좋은 사업계획서입니다. 근데 이 근거가 없으면 그냥 행거네. 그러면 점수가 안 돼요. 그래서 모든 게 통계 분석 쪽은 시장 추정은요. 제가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? 스토리텔링.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.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할 때
전부 주관적이에요.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? 이러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은 이게 사실은 하나의 그 인정을 받는다. 그런데 여기 시장 조사를 했을 때, 그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?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현재 여기가 2019년이다.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몇 년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보통 예측을 할 때 한 3년에서 한 5년을 예측은 가능한데 10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이 2020년, 2021년, 2022년 이 사업계에서 실제로 작성하는 실무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2018년, 2017년, 2016년까지 이 3년 정도를 가지고 국내 시장, 국외 시장 뭐 이렇게 하겠죠. 근데 대체로 보면 국내, 국외가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. 20배. 국외 시장이 만약에 한 1000억 시장이다. 그럼 여기는 국내 시장은 한 50억 시장 이렇게 보면 대체로 맞아요.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어느 업체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했더니 여기가 시장 규모가 사업계획서 찍을 때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1조, 2조 시장 같으면 그게 내 타깃입니까? 밸런스가 안 맞아요. 그러면 내가 한 매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를 내면은 가장 좋은 시장일까요? 초창기에.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출을 예상하는 시장은 나의 시장에서의 매출은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뭐 당장 그 매출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처음에는 요 규모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를 뜬금없이 뭐 내가 100억짜리 회사로 갑자기 매출이 일어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. 컨트롤이 안 된다고 봐요. 그러면 한 첫해 시장은 많아봤자 한 3억? 요 정도.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눈높이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. 사업계획서 할 때. 그 다음에 한 5억? 한 7억이나 10억? 뭐 요 정도로 예상했을 때 국내 시장이 역으로 몇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. 내가 이게 몇 퍼센트,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시장을 마켓 쉐어링 가져가겠다. 예를 들어 이게 지금 3%다. 그럼 이게 100억 시장이죠. 요거는 여기 요 시장이 한 100, 이게 한 5%, 시장이 한 그냥 당장은 정체가 돼 있다면 한 100억 정도 시장 규모가 제일 그래도 좀 리저너블하다. 그러면 역으로 요 뒤쪽으로 가면은 요 시장을 한번 이렇게 내가 3억 정도가 될 수 있는 시장 타겟을 보니까 어떤 A 제품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시장을 타겟을 해가 그 시장을 보니까 여기서 예전에 여기에 한 40억 시장이었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한 4억 시장이고 여기 한 8억 시장이었다. 그럼 이거 성장 추이가 어떻습니까? 한 10%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성장 추이가 상수 평균을 하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% 정도 이거 고성장 시장이다.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하면 한 52억 정도 되고, 근데 이제 역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여기 가면은 요 평균으로 가면 여기가 한 뭐 60억 정도 되면 맞을 것 같고 대충. 그럼 요걸 한 70억 정도 생각하면 되고 이게 80억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요 시장을
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? 이 과거의 이 성장률을 가지고 이 앞으로의 시장을 그냥 그 복리로 계산을 쭉 하면 이거 뭐잖아요? 이런 식으로 나의 시장을 추이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리저너블하게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그래 되면 이게 63출 내역 해가지고 내가 요즘에 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시장을 보니까 이 시장은 어떤 식으로 도출을 했고 그래서 이 평균은 성장성은 10%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 관점에서 했고 국내 시장 대비 국외 시장이 20배의 시장 규모를 적용했을 때 요걸 이렇게 했다. 그렇게 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시장 조사 한 거야. 그리고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쪽에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키프리스 아시죠? 들어보셨어요? 키프리스.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키프리스 치보세요. 그러면 특허 검색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 검색 사이트인데 이게 특허 검색하는 게 이게 세계적입니다.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대우정보통신, 대우정보에서 이런 걸 구축을 했다. 그 멤버들이 나가면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특허청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특허 검색을 하면 국내 국외 다 검색이 돼요. 그러면 이제 특허에 관해서 이거를 그 특허 트리를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2018년, 17년, 16년, 15년 해가지고 특허 검색 숫자가 뭐 여기 5건, 10건, 18건, 50건, 그 다음에 80, 갑자기 60건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추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이게 추정 곡선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게 성장을 할 거냐? 어떤 건 특허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언더로 내려갈 수도 있고. 그래서 이 특허 검색을 통해서도 이것도 추정이에요. 어디까지. 그래서 이게 성장한다면 우리가 기술 트렌드 기업 그 중소기업청에 가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키워드 네이버에 치보면 기술 쪽은요 분야별로 로봇부터 뭐 바이오, 하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첨단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내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기술 예측을 한 로드맵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특허 검색 키워드 추이나 이렇게 다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요 자료 때 그게 굉장히 고급 자료예요. 돈 주고 봐야 될 거를 무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잘 만들어 놨어요. 그걸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네모라는 회사에다 그걸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을 만드는데 거기에 기술 로드맵에 그 10가지 첨단 기술 쪽에 로봇 쪽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. 제 자랑이 돼버렸네. 450페이지짜리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은 없어서 못했어요.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같은 걸 요런 걸 한번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술의 그 어떤 추세, 이게 몇 년짜리 기술이다.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시장이 살아있을 거다. 그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0년짜리다. 그러면 어떻게 추정하냐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수익을 얼마를 낼 수가 있겠다. 이 중에 내가 마켓세어를 요만큼을 가져가겠다. 이 정도가 매출이죠. 그럼 내가 여기서 비용은 내가 어느 정도가 될 거다. 여기 고정비하고
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가 들어갈 텐데 이 고정비가 뭐죠? 인건비. 뭐 안 해도 그냥 밥은 사줘야 되고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. 공장 같은 건 공장 가동비 기본적인 거, 전기료. 근데 변동비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게 변동비라고 하고, 고정비 이런 것들이 다 폐기요금인데 요거 빼면은 요 사이가 요만큼의 그 갭이 생기죠. 이걸 뭐라고 하죠? 어느 일정 기간에 1년 단위로 보면 1년 기간 안에 수익이 난다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순이익이라고 하죠. 그죠? 그래서 그 순이익은 어떻게 납니까? 매출 빼기 뭐 그냥 어바웃으로 할게요. 오늘은 비용을 빼면은 이게 매출이 베니핏이잖아요. 그죠? 베니핏 코스트 빼면은 결국은 이 단기 순이익인데 이게 만약에 10년 동안의 것을 현재 기준으로 금리를 따져가지고 현재 만약에 여기가 1,000만 원이었다. 1년 후에 1,000만 원을 번다. 근데 금리가 2%다. 그러면 1,000만 원이 현재 금리로 하면 얼마죠? X가 현재 금리인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X 곱하기 현재 금리 R을 했을 때 1,000만 원이었어요. 1,000만 원이었어요. 그러면 X에다가 1 플러스 R은 1,000만 원이고, 그죠? 그러면 이 원금은 어떻게 되죠? X는 1 플러스 R에 1,0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요게 0, 만약 금리가 0.02다. 그러면 1,000만 원 나누기 1.02 하면은 그게 현재 요 금리인데, 만약에 2년 후에 금액이 1,000만 원이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2년 후에 금액이 그럼 이래 되죠. 1에다가 1 플러스 R이 1년 차고,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한 게 결국은 이게 1,000만 원이라는 뜻이죠. 그러면 X는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,000만 원이죠. 맞습니까? 그죠? 그럼 2년 후에 금액이 1,000만 원이란 말은 현재 금액으로 하면 여기 2년 요것만 들어가면 되죠. 3년 후는 어떻게 돼요? X는 1 플러스 Rn 3년 후에 이게 1,000만 원이 요 현재 금액이죠. 이거예요.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는 별거 없어요. 현재 프레젠트 MP 밸류 현재 가치의 합계거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1년 후에 금액이 1,000만 원이라는 것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한 건 1 플러스 금리에다가 A가 현재 1년 차고, 그죠? 1년 후에 금액의 현재 금리, 그리고 미래 가치, 그죠? 미래 수익, 단기 순이익이죠. 미래 순이익 1년 후에. 그리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? 1 플러스 R에 여기다가 2에다가 A죠. 근데 그 2년 후에도 그냥 전부 매년 그냥 1,000만 원 들어온다고 뭐 그렇게 했을 때, 그럼 이렇게 더 한 10년이면 1 플러스 R에 10년에 A죠. 그래서 매년 요 수익이 난다면 이걸 전부 다 더한 게 기업 가치예요. 이걸 NPV. 이게 넷이라는 건 합계 시그마거든요. 시그마 요거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 가치 NPV는 어떻게 돼?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. NPV는 시그마 연도가 1에서 N년도까지 1 플러스 금리의
I에 이게 기업 가치 평가예요. 기업 기술 가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겁니다. 그러면 이 A를 도출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? 그게 이겁니다. 그죠?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 돼요? 특허 트렌드를 알아야 되죠. 그래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 시험은요, 다른 거 없어요. NPV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, 이걸 알려고 보니까 어때요? 국내에 만약에 이 기업이 국내 국외인데 국내에 일단 내수용이다.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수익 구조를 몇 년 동안 수익을 낼 거냐?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니까 특허 분석을 해보니까 기술 흐름이 이렇게 예측이 된다. 그럼 이거는 4년, 한 5년짜리다, 10년짜리다. 그럼 10년 동안에 단기 순이익은 매년 얼마 나올 거냐? 그걸 알면은 단기 순이익이 이거잖아요. 그죠? 평균. 넣고 10년 넣고 하면 이 금리가 0.몇 % 지금 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결국은 기업 가치입니다. 그래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한다는 말은 첫 번째 NPV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시장을 알아야 된다. 그 시장을 시장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할 거냐? 기업 기술 가치를 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. 그죠? 그게 객관적이잖아요. 다른 게 있어야지. 그럼 그걸 알고, 그럼 거기서 기술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추정하는 방법이 과거 방법이 있고, 현재 방법이 있고, 미래 방법이 있어요. 과거 방법은 뭐냐면, 과거는 뭐죠? 과거에 해왔던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. A, B, C. 과거잖아요. 과거 지향적 있잖아요. 이때까지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현재는 뭐죠? 지금 시장. 현재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. 죄송합니다. 미래는 뭐죠? 순수하게 그냥 추정합니다. 그래서 과거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. 왜냐면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으니까. 이게 핵심이에요.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 시험 본다는 게 뭘 보냐면 이 NPV를 도출하기 위해서 회계적인 부분 이런 걸 좀 하는데 그 회계에서 보면 그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저도 막 좀 가물가물하네. 다시 공개가 알려드릴게요. 근데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매출, 비용 빼면은 수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법인세가 어디서 세전, 세후, 당기순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은 만들어졌는데 그 매출로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재고로 있을 수도 있죠.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? 뭐 그런 거예요. 그런 데서의 오는 그 어떤 그 차이 그런 게 이제 숫자로서 이게 시험을 볼 때 하면 이제 막 헷갈리지. 그러면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지. 그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률이 10%도 안 돼요. 그래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를 저는 한 번만 했던 게 참 우연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한참 경영지도사 시험을 딱 보고 물이 올라가 사수만에 돼가지고 물이 오른 상태에서 경영지도사를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저는 이제 재무회계를 1년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더라고요. 재무 관리 쪽으로 그 경영지도사 네 가지 보잖아요. 인사관리, 재무관리, 그다음에 마케팅 관리, 그다음에 생산 관리 이런데 인사관리는 인사나 아니면 생산 관리 몇 명 안 뽑아요. 그래 그만큼 걸릴 확률이 낮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이쪽은 막 몇백 명씩 뽑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해서 제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재무관리 쪽에서 하는 게 이 MPV 이쪽이에요.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을 했고 2년을 재수를 더 하고 이제 4수째 이렇게 했을 때 경영지도사 공부를 하니까 또 어느 영역을 공부하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궁합이 짱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특허는 제가 옛날부터 뭐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런 쪽은 좀 그러니까 이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는 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뭐냐면
경영지도사 창업 쪽 그쪽 영역 하나, 그다음에 재무회계 하나, 그다음 기술 하나. 그러니까 이 기술과 재무와 마케팅 창업 이런 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50명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 강의를 하는데 그게 금액이 200에서 300이었어요. 그런데 처음에 이제 거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학교 관계자 교직원도 많았어요. 그런 분들은 좀 지원을 받아보니까 참 젊은 친구들 여기 가가지고 예쁘장한 분들도 앉아있고 막 이러는데 한 3일 되니까 이건 내 분야가 아닌가비요 하고 반이 없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시험 보니까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데 중앙대학교에서 날을 잡아가지고 평일날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갔더니 왜 난 우리가 50명 시험을 얘기했으면 50명만 해가지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? 하고 갔더니 건물 경영관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. 뭐 입시 시험장 같이. 그걸 갔더니 보니까 전부 그 재수하신 분들. 갔더니 거기 보니까 반은 교수고 반은 또 막 이렇게 아시는 분들. 제가 보니까 이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 이런 걸 하나 해놓으면 좋은 게 그 평가를 한번 하면 이제 기업 감정 평가를 하는데 기관이 우리나라는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몇 군데 안 돼요.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해주는데 그게 좀 인정을 받고,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이런 능력자들이 기관 명의로 해가지고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해주는 하는데, 그런데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일반 민간인이 할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. 다른 데서 뭐 한 4억, 5억 하면 기부나 이런 데서 하면 1, 2억 나와요. 그리고 또 한 건데는 감정평가사. 그러면 공인 감정평가사 있죠. 뭐 옛날에 보면 그 골동품 뭐 감정평가, 그 감정평가사에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민간 자격증으로 해가 이걸 딴 사람들이 또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한 세 군데에서 하는데 제가 여기에 진입한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. 군인이신데 여자분인데 소령 제대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벤처 대학원 졸업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회 되는데 그 진입하는 게 힘들고 이런 걸 리포트를 하나 문서를 만들어가 하는데 이 정도 되는 리포트 쭉 해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너 명 해가지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보고서 하나 만들어주는데 같이 평가 쭉 해주는데 어떤 방법 쭉 해요. 한 번 해보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번 그 프로세스를 딱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. 그러면 한 2천만 원짜리 이런 거 수주를 받으면 그럼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국가과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가 필요한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데가 있어요.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 R&D 자금을 지원해가면 한 5억에서 10억짜리 하면 예타 들어보셨죠? 예비타당사. 그러면 그 지정을 해요.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가 이 사업이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돈을 뭐 몇십억 받는 그런 조건으로 딱. 근데 그분들은 너무 바쁜 거야. 근데 해줄 사람은 별로 없고. 그런데 그걸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몇 건을 하면 그것 때문에 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 들어오면 뭐 그냥 그거죠. 한 4명이서 어울려가지고 그런 거 뭐 계속 받으니까 한 10건 받으면 괜찮잖아요. 연봉 나오잖아요. 1년에 한 2억 정도 되면 4명이서 한 5천 원 기본적으로 깔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하루 종일 합니까? 아니잖아요. 마음 잡고 한 건 하면 뭐 한 3, 4일이면 끝내잖아요. 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드는데 100에서 200페이지 만드는데 그냥 있는 포맷 다 있지. 논문 쓰듯이 한 건 하면 한 500원 떨어지는 거죠. 그래가지고 10건 해보세요. 5,000원 되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요.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계속 스킬업이 되니까 이제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. 어느 분야에.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기술 가치 평가해달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걸 다 깨고 있는 거죠. 기술적인 트렌드부터
경쟁 사업부터 이런 걸 다 하니까 저는 볼 때 기업 기술 가치 평가하는 사람이 제일 탑 컨설턴트입니다. 탑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수요는 이쪽이 무궁무진해요. 그래서 결국은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있는 핵심 판은 다 건드리고 가는 거죠. 오늘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자격 공부 다 이겁니다. 핵심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업계획서에서 결국은 이제 시장성 분석, 그죠? 시장성 분석이 됐죠. 그 다음에 시술성 분석도 됐어요. 그러면 수익성 분석이 또 NPV를 다 나왔습니다.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정부 지원 사업도 한다면 정부 지원 사업에 맞도록 요거를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물었던 거 뒤에서 또 묻고 계속 물어요.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? 사업계획서 주관한 사람이 안목이 없는 거야. 이런 컨셉이 없으니까 여기서 물었던 거 말만 바꿔서 여기서 하고 왜 그래 되냐면 좋은 사업계획서 짜집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컨셉이 이 사람도 뭔가 맥락을 잡고 해야 되는데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했던 말을 또 하고 어떤 레이어와 그 솔팅이 안 돼 있다. 그러니까 어떤 격에 맞게 이 부분에서 초기 도입기에는 격에 맞게 이렇게 가고 뒤쪽에는 디테일하게 가면서 또 솔팅이 돼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뒤에 게 앞에 묻고 앞에 뒤에 물으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사람도 고민스럽고 자기 사업계획서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? 막 이런 어떤 막 고민이 되는 거죠. 없는 거 그렇다고 사업계획서 이제 어디 가서 그 사업계획서 잘 쓰기 뭐 하루 만에 끝내기 이런 특강 강사들만 하고 나면 무조건 빈칸 없이 다 채워가지고 정성을 보여주어라 막 이러니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할 말 안 하는 걸 다 쓰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엉망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정되고도 그거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거 왜 그랬냐면 안목이 없어서. 5분만 쉬었다 할까요? 네. 예.